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이래. 늦은 가을 오후 교도소 면담실. 50대 중반의 교도관 한도영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젊은 수용자를 바라보며 눈가를 붉힙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의 단단한 음성이 아닙니다. 수용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20대 초반 깊은 갈색 눈동자에는 당혹스러움이 스며듭니다. 한도영의 입술이 떨립니다. 내가 미안하다. 왜 이 교도관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도 무언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줄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도영. 그의 이름이 이 교도소에서 처음 불린 것은 1995년 봄이었습니다. 26의 나이로 교도관 제복을 처음 입었을 때 그는 어깨가 고닫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고 수용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명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아내 정의가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칸방은 좁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고 힘든 하루를 보낸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새벽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한도영은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아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많이 울지도 않았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왔고 제복 주머니에서 사탕을 찾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한도영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도영은 아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도아는 축구공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도영은 작은 공을 사주었고 아들은 그것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크면 축구선수가 될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도영은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그는 즉시 복귀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집에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도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저녁에 같이 치킨 먹자. 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도영이 교도소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도아가 안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근처에서였습니다. 정희가 생선을 고르느라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인파 속에서 도아가 사라졌습니다. 축구공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아이가 길을 잃고 울며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찍혔습니다.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한도영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고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한도영 부부는 밤낮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희는 울다가 지쳐 쓰러졌고 한도영은 눈이 충혈된 채로 거리를 누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서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일 그곳에 앉아 아들의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년 후 정희는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지만 한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도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홀로 남은 한도영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영의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고 규정을 지켰으며 수용자들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가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아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축구공, 색이 바랜 그림책, 작은 옷들. 한도영은 가끔 그 방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렸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도영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교도관으로서는 모범적이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이제 정년퇴직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 긴 시간이 끝나면 자신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9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기는 선선했고 교도소 마당의 플라타너스 나무에서는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영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여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번 주 일정이 떠 있었고 서류 더미가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선배님, 오늘 신입 수용자 3명 들어옵니다. 일동 배정이요. 한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입소를 지켜본 그에게 이것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신입 수용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영은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평소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접견실 문을 열자 3명의 청년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도영은 서류를 확인하며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영자 621번 강도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도영의 시선이 청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갈색 눈동자, 오똑한 코, 약간 처진 눈꼬리,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 한도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 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아들과 닮은 누군가를 보면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얼굴형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세, 눈을 깜빡이는 방식, 심지어 손의 모양까지. 선배님? 옆에 있던 동료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도영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도영은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강도윤, 만 23세. 절도 및 상해. 3년형.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도영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오래. 청년의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구의 어깨가 좁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도아라면 지금쯤 이 나이일 거야. 한도영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은 5살 때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25살. 이 청년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영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3명의 수영자는 각자 배정된 감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도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도윤의 뒷모습을. 청년의 걸음걸이는 느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수영자 621번의 기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신상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강도윤. 생년월일 2002년 11월 3일. 본적지 부산광역시. 범죄 내역 절도 3건, 상해 1건. 가족사항 부모 사망, 여동생 1명.
한도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그의 아들이 사라진 곳도 부산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뿐이야. 부산은 큰 도시잖아. 그날 저녁 한도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20년 전 그대로의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5살 도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도영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눈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의 곡선. 20년이라는 시간을 더하면 도화도 저렇게 자랐을까? 한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도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기대하지는 말자. 또 실망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동 사무실. 6명이 함께 지내는 감방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은 차갑고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배정받은 아래쪽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이불은 딱딱했으며 공기는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신입을 보는 눈빛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 반.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돌아누웠고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신입. 이름이 뭐래? 모퉁이 침대에 누워있던 덩치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감방의 서열 1위 김태식이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뭐로 들어왔어? 절도요. 나이는? 23입니다.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게 벌써 전과가 있나 보지? 첫범은 아니겠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태식은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의 교도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3명과 아침 식사, 오전 작업, 점심 식사, 오후 작업, 저녁 식사, 그리고 9시 소등. 매일이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작업장에서 도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재단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덮여 있었기에 새로운 작업도 금방 익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도윤을 유독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하고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 강도윤. 내 물 좀 떠와. 강도윤, 이거 내가 정리해. 신입, 오늘 저녁 반찬 나한테 줘. 명령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대부분 순순히 따랐습니다.
저항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은 김치와 계란이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야, 계란 이리 줘.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계란 하나.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오늘 하루의 유일한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형, 이건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계란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식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의 입가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간수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식을 제지하고 도윤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은 치료를 받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은 계속 무언가와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불의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가? 눈물이 났지만 도윤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은 약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복도에서는 간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교도관 사무실에서는 한도영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방 내부를 보여주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는 일동 사무실을 확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폭력 사건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도윤이 맞았다는 것, 입술이 찢어졌다는 것. 그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 아이가? 한도영은 화면 속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20년 전 사라진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영은 도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으로서의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도윤을 찾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운동장을 걷는 모습. 한도영은 도윤의 모든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도윤의 눈빛에는 반항이나 폭력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너무 일찍 짊어진 사람처럼. 어느 목요일 오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입 수용자는 입소 2주 차에 의무적으로 교도관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한도영은 면담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오후 2시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눈가의 멍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아. 한도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입소 후 적응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대답은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신상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도 3건, 상해 1건, 모두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있네.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은 서윤이에요. 지금 16살입니다. 그 아이는 심장이 안 좋아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래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는 건 없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10살쯤 길거리에서 발견됐대요. 기억도 없고 말도 안 했대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다가 보호됐다고. 서윤이는 그 보육원에서 만난 동생이에요. 한도영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사장에서 심부름하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뭐든 했어요. 서윤이를 먹이고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서윤이는 수술이 필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모으려고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1,000만 원도 안 모였어요. 서윤이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기침을 자주 했고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말했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편의점에서 물건 몇 개 훔치면 되고 그걸 팔면 된다고. 저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쓰러졌어요. 학교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번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만.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 술 몇 병. 그걸 팔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걸 훔쳤어요. 약국, 전자제품 가게. 한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세 번째 절도 때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막았어요.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상해죄까지 붙었어요. 도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왔으니까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울음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한도영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교도관 생활에서 수많은 사연을 들었지만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이 가슴 아픈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 속에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10살에 길거리에서 발견되고 기억도 없이 혼자서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청년. 만약 도윤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서윤이는 지금 어디 있나? 한도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맡겼어요. 거기서 돌봐준대요. 하지만 수술은 못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영은 도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15살부터 일을 했다는 그 손. 도윤아. 한도영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내가 한 일은 잘못이야. 그건 분명해.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넌 그저 절박했던 거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 서윤이 일은 내가 알아볼게. 보육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할게.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게.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절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한도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넌 내 아들을 닮았으니까. 아니, 어쩌면 정말로 내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한도영은 집으로 돌아와 도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5살 도아의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한도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도아도 눈을 웃을 때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의 곡선도, 코의 모양도,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 한도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축구공, 낡은 그림책, 그리고 한 장의 진단서. 도아가 4살 때 넘어져서 왼쪽 눈썹을 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꿰맸지만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한도영은 그 진단서를 들고 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의 왼쪽 눈썹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우연일까? 한도영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나이, 외모, 흉터, 그리고 부산.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교도소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도윤의 상세 기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대연동. 발견 당시 나이 추정 10세. 발견 경위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중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보호됨. 신원 확인 불가.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 한도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그곳은 도아가 사라진 시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나이 추정 10세. 도아가 사라진 것이 5살 때. 5년 후면 정확히 10세였습니다. 한도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정말 도아란 말인가? 하지만 의문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한도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윤이 도아라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DNA 검사.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어떻게 말할까? 나는 내가 내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만약 아니라면 그 청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아닐까? 한도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다음 날 한도영은 보육원에 전화했습니다. 도윤이 말한 서윤이라는 동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서윤 양이요. 맞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빠인 도윤이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면회도 자주 오고. 한도영은 서윤이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술 비용, 현재 상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돈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그 돈이면 서윤이의 수술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도와든 아니든 이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들 대신 이 청년의 동생이라도 살리는 것이. 일주일 후 한도영은 다시 도윤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면담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앉아. 한도영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놓았습니다. 병원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수술 동의서야. 다음 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비가 어떻게? 내가 냈어. 한도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저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영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깊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나?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어요. 10살 전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그럼 더 어렸을 때는? 5살쯤? 그때 기억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꿈? 누군가 저를 안고 있는 꿈.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꿈. 그리고 축구공. 작은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꿈. 한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축구공. 도아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것도 축구공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싶지 않나? 도윤은 한도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한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이 청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윤이 수술 잘 받게 하자. 그것만 생각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넌 그저 건강하게 여기서 지내. 그리고 출소하면 서윤이와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한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도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면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도영은 그 웃음을 보며 20년 전 아들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도영은 도윤을 더욱 신경 써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른 수영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순찰을 통해, 작업장을 지나가며 그는 항상 도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도윤도 변화했습니다. 서윤이가 건강해진다는 소식에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도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서윤이 수술 이후로 도윤이 조금 밝아지자
태식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 수감자들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감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도윤은 복도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부하 2명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야, 강도윤. 요새 기분 좋아 보이더라. 동생 수술 잘 됐다며?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 감사하게도. 감사하긴. 근데 말이야, 그 수술비 어디서 났어? 내가 훔친 돈으로 냈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누가? 교도관이?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게. 요새 한도영 그 양반이 너한테 잘해주던데? 왜 그런 거야? 너 뭐 찌르는 거 있어?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는 그냥. 닥쳐. 태식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새끼가 특혜받는 꼴 보기 싫어. 여긴 감옥이야. 모두가 똑같이 고생해야 돼. 근데 너만 좋은 대접 받으면 어떻게 해? 형, 오해해요. 저는 태식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도윤은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너무 눈에 띄지 마. 알았어? 태식은 마지막으로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도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태식과 부하들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태식이 도윤을 때리는 것, 도윤이 쓰러지는 것, 한도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태식을 제압하고 도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교도관으로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도영은 태식의 감방으로 갔습니다. 태식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수감자 412번 김태식. 앉아. 태식은 비웃으며 앉았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내가 강도윤을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CCTV에 다 찍혔어. 오늘 저녁에 내가 도윤이를 때린 것.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정상 이건 징벌감이야. 독방 2주. 그리고 작업 점수 감점. 한도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만 봐주지. 이번만. 다시는 도윤이한테 손대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건드리면 그때는 징벌로 끝나지 않을 거야. 태식은 한도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도윤을 감싸요? 뭐 특별한 관계라도 있어요? 한도영은 일어섰습니다. 태식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 않아. 도윤이한테 손대지 마. 태식은 한도영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규정적인 교도관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도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영이 도윤을 특별히 대우한다는 소문. 한도영도 이를 알았습니다. 동료 교도관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선배님, 621번 수영자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내가 보기에 그 친구는 교화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신경 쓰는 거야. 변명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영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을 보면 자동으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을 지키는 것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속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한도영은 다시 도윤의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보육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록. 아동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음. 심리평가 결과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상실 가능성. 기억상실. 한도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약 도아가 시장에서 길을 잃고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었다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영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것이라고. 며칠 후 한도영은 다시 도윤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도영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는 한도영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 한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한도영은 사진첩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도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 이 아이를 아나? 도윤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 축구공을 안고 있는 모습.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자세히 봐. 정말 모르겠어? 도윤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도아. 20년 전에 사라졌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응. 5살 때 부산의 한 시장에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 한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 코, 입. 무언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넌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보육원부터예요. 10살쯤? 그 전에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두워요. 기억이 너무 어두워요.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멀어요. 이름도 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한도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축구화를 기억하나?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구화요? 응. 빨간색과 흰색.
작은 축구와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뭘? 저 가끔 꿈에서 봐요. 빨간 축구와 너무 작아서 발에 안 맞는 그걸 신고 누군가와 공을 차는 꿈. 한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아가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빨간 축구화였어.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신고 다녔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한도영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 도윤아, 나는 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나이, 외모, 흉터, 그리고 발견된 장소, 모든 게 도아와 일치해. 그리고 축구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저는 강도윤이에요. 그건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 아니야? 너 스스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모르겠어.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사고나 충격이나. 그래서 기억을 잃었을지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강도윤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한도영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는 아들.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가슴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누구든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면담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한도영은 도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DNA 검사를 하고 싶어? 확실하게 알고 싶어?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군지. 한도영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의무관에게 협조를 구했고 도윤의 동의를 받아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는 한도영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 도아라면? 만약 아니라면?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그리고 한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 교도관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정말로 자신이 그의 아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할까? 도윤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도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을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도영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한도영은 검사 결과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립니다.
한도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봉투를 바라봅니다. 20년. 아들을 찾아 헤맨 20년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눈이 한 줄을 찾습니다. DNA 일치도 99.9%. 부자관계 확정.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한도영은 책상에 얼굴을 묻습니다. 30년 교도관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소리 없이 온몸이 떨리며 웁니다. 도아야, 내 아들. 한참을 울고 한도영은 정신을 차립니다. 도윤을 불러야 합니다. 면담실. 도윤이 들어옵니다. 긴장한 얼굴입니다. 한도영은 결과지를 도윤 앞에 놓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도윤아. 한도영이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도아야.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넌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한도영이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 그 한마디. 2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한도영이 도윤을 끌어안습니다. 도윤도 아버지를 안습니다. 둘은 오래 소리 없이 웁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도윤이 묻습니다. 한도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7년 전에 떠났어. 도윤이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돌아왔더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도영이 도윤의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어. 너를 찾았어. 도윤이 한도영을 바라봅니다. 저 가끔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꿈. 그게 아빠였나요?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한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자장, 우리 도아. 잘도 자라, 예쁜 꿈 꿔. 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그 멜로디, 기억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아, 아빠,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두 사람은 다시 안고 옵니다. 면담실 밖으로는 여전히 교도소의 일상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담장 안에서 찾은 아들. 그날 이후 한도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도아는 여전히 수용자였고 2년의 형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교도관으로서의 입장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아를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 순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밤에 잘 자는지. 도아도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업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출소했을 때 아버지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윤이의 상황도 좋아졌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서윤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영은 서윤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아의 동생, 아니, 이제는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 할아버지, 서윤이는 한도영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한도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요? 면회 갈 수 있어요? 응, 다음 달에 가자. 오빠가 보고 싶어 할 거야. 한도영은 서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오빠의 아버지를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교도소 마당에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도아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가 사라진 날도 이렇게 추웠을까?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 감정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과거를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한도영은 아들을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관이 배석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빠, 서윤이는 잘 지내요? 응.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 다행이다. 도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생활은? 괜찮아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화 프로그램도 듣고 있고요. 한도영은 뿌듯했습니다. 출소하면 뭐 하고 싶어? 도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그런 평범한 삶. 한도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다 준비해 둘게. 내 방도 만들고. 아, 내 옛날 방이 아직 있어. 그대로 두었어. 정말요? 응. 20년 동안. 혹시나 내가 돌아올까봐. 도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죄를 짓고 아빠한테 떳떳하지 못한데. 한도영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손을 만졌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라고 동생 키우느라 고생하고 감옥까지 왔잖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감사해요, 아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아는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형기를 6개월 단축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소일이 왔습니다. 봄날 아침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도아는 간단한 짐만 들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달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한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그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오빠.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도아는 동생을 안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건강하게 자란 동생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도영도 다가왔습니다.
부자는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집에 가자. 한도영이 말했습니다. 응, 아빠. 집에 가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한도영의 집. 아니, 이제는 그들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영은 도아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아의 옛날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한도영이 며칠 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빨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어요? 도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축구공, 그림책들. 2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응, 내가 여기서 잤어. 이 침대에서. 도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 아빠가 여기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자기 전에. 기억나니? 조금씩 기억나요. 한도영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자. 좋은 기억들로.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도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많이 먹어. 감옥밥보다 맛있지? 한도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도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별 내용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서윤이는 오빠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도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서윤이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찾아주셔서. 한도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감사해.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20년의 시간, 그 긴 세월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담장 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한도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아 찾았어요. 20년 만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공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 왔구나. 드디어. 20년 만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꿈만 꿀 것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도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아와 서윤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한도영이 물었습니다. 공원에 갈까요? 세 명이서 도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오빠랑 공원 가고 싶어요. 서윤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20년 전 도아가 사라진 그 공원.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도아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아빠, 저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응, 여기가 내가 사라진 곳이야.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건강하게 웃는 모습. 도아와 한도영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지금. 한도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새로운 계절의 시작.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 담장 너머로 찾은 아들. 2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기적. 한도영과 도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일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함께.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오랜 기억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그 기억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괴로운 기억이 있다면 꼭 행복한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